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읽어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안내의 네 번째 챕터, 행정사항에 대하여 심층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늘 현장과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우리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취지나 방향성은 항상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은 늘 완벽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건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시군구 총괄부서 그리고 읍면동 현장 주무관님들의 기획력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본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지침서를 딱 펼쳐보면 활자는 빼곡한데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공감합니다. 방대한 2026년 지침서 행정사항 챕터에서 당장 실무에 적용해야 할 디테일한 팁부터 자칫 감사에서 지적받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실하게 아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이번 지침에서 조직인력 배치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변화죠. 읍면동에 배정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 중에서 딱 1명을 시군구 본청 총괄부서로 끌어올려서 정원을 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읍면동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본청에서 인력을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 나올 법도 한 대목입니다. 현장의 엄청난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전략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이요? 인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네, 인력을 뺏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군구 전체의 복지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묶어줄 두뇌를 현장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의도거든요. 두뇌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거군요. 맞습니다. 읍면동 현장은 개별 사례에 집중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어떻게 연계할지, 전체적인 서비스 공급망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거시적으로 판을 짜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고충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인력을 본청에 배치해서 그 기획력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이 지침의 진짜 목적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본청의 일반 행정 업무나 서무를 보라고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읍면동과 본청을 이어주면서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설계하는 전략적 코디네이터를 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무조건 1명을 무조건 빼야 한다. 이런 강제 조항인가요? 지침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강제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유연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죠. 어떤 유연성이 있죠? 예를 들어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처럼 이미 특화된 연계 조직이 있다면 그곳에 배치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이미 조직이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지역 내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지자체 인력 운영상 도저히 여의치 않은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다시 읍면동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유연성을 살리되 큰 틀에서의 총괄 기획 기능은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리네요. 기획력 강화를 위한 아주 큰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군구 담당 주무관님이 인사팀과 협의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디테일한 룰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70% 원칙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복지직렬 최소 70% 충원 원칙인데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의 최소 70%는 무조건 사회복지직렬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룰이죠. 예를 들어 총원이 5명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최소 4명은 복지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침서를 자세히 보면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치밀한 행정 디테일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정원규칙 괄호 표기법입니다. 이 대목에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치열한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고민이요? 어떤 고민인가요? 과거에는 복지팀 정원을 늘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비복지직,
즉 일반 행정직으로 정원을 채워버리는 편법 운영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 복지 인력을 늘리라고 했더니 일반 행정직을 늘려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장치가 바로 그 과로입니다. 과로 하나로 편법을 막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읍면동 복지 업무를 수행할 일반 행정직 정원을 신설해야 한다면 시군구별 정원규칙 부칙과 별표 정원표에 반드시 괄호 기호를 쳐서 복지 전담 인력임을 명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시군구, 구급 행정직 총정원 5명 늘렸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서의 별표 예시를 보면 구급 행정직 총정원 42명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이렇게 숫자 2가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2가 복지 업무 전담이라는 뜻이군요. 네. 전체 42명의 행정직 중 2명은 오직 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행정직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딱 못 박아둔 겁니다. 와,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조직 개편을 핑계로 일반 행정 단수직렬 숫자만 슬쩍 증가시키거나 복지팀에 배정된 행정직을 임의로 다른 부서로 빼가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시군구에서 조직이나 정원 관리하시는 주무관님들은 이 괄호 표기 원칙을 반드시 사수하셔야 합니다. 꼼수 방지를 위한 아주 훌륭한 행정적 자물쇠네요. 주무관님들 이 괄호 규칙 서류 검토하실 때 꼭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직의 뼈대를 맞췄다면 이번엔 현장 공간의 변화를 짚어보죠. 공간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는 단순한 행정복지 창구를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케어하는 보건복지 융합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춰서 간호직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나라, 세올, 행복이음 같은 핵심 전산 시스템의 사용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고 있는데요. 네, 권한 부여는 필수죠. 여기서 행정 시스템 권한 부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실무적으로 더 시급하게 챙기셔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립된 별도의 건강상담 공간 마련입니다. 독립된 공간이요? 아무래도 건강이라는 주제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평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떠올려 보시면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개방형 민원 창구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뻥 뚫려 있어서 옆 사람 말소리 다 들리죠. 그런데 간호직 공무원과 심층 건강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병력은 물론이고 현재 복용 중인 약, 심지어 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상태 등 지극히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런 정보가 옆 사람한테 들리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이런 고도의 민감 정보가 뻥 뚫린 개방형 창구에서 오가다가 옆 주민에게 들리거나 유출된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침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심층 상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환경을 확보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시군구 주무관님들, 관할 읍면동 중에 아직 독립된 종합상담 창구나 밀폐형 상담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당장 다음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 공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예산 집행 근거도 명확합니다. 지침을 보면 읍면동 상담창구 및 상담실의 운영과 구조 개선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업비로 쓸 수 있군요. 다행이네요. 단순히 파티션 하나 세워두는 수준을 넘어서 방음시설 보강, 안내 표시 부착, 그리고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까지 모두 이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에 몰입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행정의 첫걸음일 겁니다. 물리적 공간 제약에 대한 해답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현장으로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현장 업무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침서를 읽다가 이 대목에서 기획의 묘미를 느꼈습니다. 바로 태블릿 PC 예산 집행의 역설입니다. 아, 그 유명한 태블릿 역설이군요. 현장 방문 나가서 수많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상담 내용을 안전하게 녹음하려면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가 사실상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산 지침을 보면 아주 깜깜한 제약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행정 예산을 다뤄보신 주무관님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매번 골머리를 앓으실 텐데요. 모바일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기타 운용비 목적으로 이용료 집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태블릿 기기 자체를 직접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태블릿 기기 구매비 100만 원 이렇게 기한을 올리면 바로 아웃이라는 거죠. 네, 100% 반려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기가 당장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지침서가 열어둔 아주 흥미로운 우회로가 있습니다. 기기를 자산으로 직접 취득하는 건 막아두었지만 일대당 월 7만 원 이내에 통신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월 7만 원의 통신요금 안에 기기값을 포함시켜서 분납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배경이 대체 뭔가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죠? 배경을 이해하시면 실무에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직접 구매하게 되면 이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등록되어 엄격한 물품 관리 대장에 오르게 됩니다. 아, 자산 등록. 그게 참 번거롭죠. 감가상각부터 내용 연수, 불용 처리까지 행정적 낭비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반면에 통신사의 악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신비에 기기값을 녹여서 분납 형태로 지불하게 되면 자산 취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 지출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통신사 부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통신비 월 7만 원 한도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개통하듯이 기기값 할부와 통신요금을 묶어서 결제하는 방식을 장려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무관님들 영수증 처리나 품위서 작성하실 때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겠습니다. 기기 직접 구매 명목으로 기한 올리시면 회계과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반드시 통신비 지출 및 기기값 분납 형태로 계획을 잡으셔야 매끄럽게 통과됩니다. 참고로 기관당 도입할 수 있는 기기 대수에 제한은 없으니까요. 현장 인력 규모에 맞춰서 월 7만 원 통신요금 한도만 꼼꼼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기 활용 이야기까지 나온 김에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아주 혁신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정산업본부와 손잡고 진행하는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거 시군구 주무관님들께서는 당장 캘린더를 열어두고 들으셔야 할 꿀정보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공모전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촘촘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우체국 집배원분들의 네트워크를 복지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이죠. 네, 집배원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죠.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인가요? 사업 스펙을 살펴보면 집배원분들이 우편물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휴지나 참치캔, 라면 같은 실질적인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게 되고요. 마을 곳곳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배원분들이 훌륭한 조기 발굴 요원으로 활약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집배원분이 방문했는데 우편물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거나 인기척이 전혀 없는 등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움직이는 복지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셈입니다. 사업 규모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총 예산이 국비 기준으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매칭 비율도 좋네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운영비를 총 4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파격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4억 3천만 원이요? 지방비 부담은 줄이면서 사업의 스케일은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가 생명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당장 2026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공고가 내려오고 2월에 바로 공모 신청 마감입니다. 2월 마감이면 엄청 촉박하네요. 네, 이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단 55개 내외의 시군구만 엄선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 이 탐구를 들으시는 주무관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협업 모델 기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26년 2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드시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꼭 메모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민간기관과 협력 사업을 기획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이자 지침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주의사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참 많잖아요. 이때 위기가구 발굴 실적을 관리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아, 실적 인정 기준이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지점인데요. 지자체들이 연말 평가를 의식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실적 부풀리기요? 네, 지침서에는 민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지만 단순히 대상자에게 복지제도 안내 우편물을 일괄 발송한 것만으로는 절대 위기가구 발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예전처럼 우표값 들여서 안내문 몇천 장 뿌려놓고 올해 우리 시군구는 위기가구 5천 세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활동했습니다. 라고 보고서 쓰는 행정편의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방금 살펴본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처럼 집배원이 직접 대면해서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거 환경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유의미한 위기 정보를 지자체에 리포트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정당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협약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작동했는지를 깐깐하게 보겠다는 중앙부처의 강력한 의지네요. 맞습니다.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변화죠. 자, 어느덧 지침서 탐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지 행정의 든든한 실탄이 되어줄 예산 집행 철칙, 그리고 현장 주무관님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표준 조례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골치 아픈 읍면동 사업비 예산의 융통성 부분부터 풀어볼까요? 시도 및 시군구 총괄부서의 역할이 여기서 또 한 번 빛을 발해야 하는데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지만 각 읍면동의 복지 수요나 사업 활성화 정도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시군구는 연중 지속적으로 읍면동별 예산 소진율을 모니터링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곳과 남아도는 곳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따르겠네요. 핵심은 연말의 부용액, 즉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민하게 예산을 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예산 교부된 이후부터는 실집행률을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집행률이 미흡한 시군구는 별도 점검을 거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고 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네요. 네, 평가에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절대 원칙이 하나 있죠. 예산 아무데나 막 쓰면 감사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읍면동 사업비는 흔히 최후의 보루라고 불립니다. 공적 자원이나 민간 후원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연계 자원을 샅샅이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원받을 길이 없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보루, 단어의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 항목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읍면동 사업비를 헐어서 기존 혜택과 동일한 명목의 현금이나 물품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침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군요. 네,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당연히 국고보조 사업인 긴급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원칙상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당장 오늘 밤 연탄이 떨어져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긴급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정 따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주무관님이 져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선 주무관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서가 마련해둔 강력한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방패막이요? 그게 뭔가요? 만약 원칙을 예외로 두고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담당자 혼자서 임의로 전결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팀장, 동장, 간호직 등 관계자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회의를 해야 하는군요. 네, 왜 이 가구에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지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명확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과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 사례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왜 규정을 어기고 중복 지원했습니까? 라고 추궁할 때 당시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공식적인 사례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 사례회의록이군요. 정확합니다. 선의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사례회의록 작성은 단순한 행정 잡무가 아니라 주무관님 스스로를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와 아주 절묘하게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조례안 내용 아주 좋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번 표준 조례안 제10조를 읽어보고 저는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수행인력 안전 확보를 규정한 제10조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게 결국 누군가가 닫힌 문을 두드리고 낯선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위협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비일비재하죠. 이 조례의 제10조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주무관님들과 방문 인력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직접 보호하겠다는 지자체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주무관님들이 현장에서 험한 일 당하셨다는 소식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첫째로 방문 인력의 안전 예방을 위해 호신용 디상벨, 웨어러블 카메라, 녹음 장비 같은 안전용품을 지자체 예산으로 공식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비 지급 근거가 생겼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외상에 대한 신체적 치료는 물론이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실비까지 모두 예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실비까지 지원한다는 건 행정의 시야가 한 차원 높아졌다는 증거네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매일 현장으로 출동하는 주무관님들에게 우리 지자체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과 연대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의회에 안건 올리실 때 이 제10조만큼은 절대 예산 핑계로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시길 강력히 응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진정한 완성은 시스템이나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서비스를 직접 배달하는 우리 현장 인력들의 안전과 심리적 건강이 든든하게 담보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조직 개편의 의미부터 과로표기법의 비밀, 태블릿 통신비 7만 원의 법칙, 안부살핌 우편공모 사업의 데드라인, 사례회의록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안전조례안까지 2026 지침서 행정사항에 숨겨진 뼈대와 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주무관님들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침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그 지침이 작동하는 현장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주무관님의 지역에서 오늘 다룬 이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같은 스마트 협력 모델을 혹은 인력을 보호하는 표준 조례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항을 손보고 어떤 협력기관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딱딱한 서류 속 활자에 불과했던 지침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훌륭한 제도로 탈바꿈하는 마법은 결국 주무관님의 손끝과 탁월한 기획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각 지역 현장의 여백을 얼마나 다채롭고 단단하게 채워나갈지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주무관님들의 그 무거운 발걸음과 치열한 행정의 순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추어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DWID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 현장 돌봄의 완성은 DWID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DWID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DW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